예,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제기예요. 일단 먼저 나오는 쟁점이 청구기간입니다. 청구기간.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행정심판은 무효동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은 뭐예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죠. 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도달하면 발생하죠. 그렇지 않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심판은요, 항고쟁송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사자 소송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은 없다라는 거죠. 당사자 소송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은 없어요. 항고 소송에 대응하는 그런 행정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만료가 되고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계산에 포함된다. 이거는 뭐 민법에 나와 있는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기간 계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법에는 청구기간이 도과했을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90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명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0일에 대한 예인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또 제소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에는 없어요. 행정소송에는 없고 행정심판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시제도라고 그래. 교시제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청구 기간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불고지의 문제고요. 청구 기간을 알려줬는데 잘못 알려준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오고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불고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으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무조건 180일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180일이 되는 거고 오고지의 경우는 그 잘못 알려준 기간 내로 뭐라고 그러나요? 길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행정소송에서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신설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어떠냐. 자,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서면이 송달돼서 받아보게 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아는 거나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은 제3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죠. 몰라서 문제인데 처분이 있음을 어떻게든지 알게 됐다. 알게 되면은 그날로부터 90일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정당한 사유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만 청구기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제소기간을 설명할 때 다시 비슷한 류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입니다. 심판청구서의 방식은 작성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그래서
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양식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야 되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걷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다 제출해야 되느냐는 거죠.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은 법원에게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출해도 되고 뭐죠? 피청구인한테 줘도 되는데 보통은 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겠죠. 만약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접수를 한 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접수를 시키면은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되고요. 접수를 이거 터무니없는 행정심판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심판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하고서 접수를 하지 않거나, 그죠? 반려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심판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읽어봐서 피신청인이, 그러니까 처분청이 한번 읽어봐서 이거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 상당하다. 그러면은 굳이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 없죠. 자기가 처분을 변경하거나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하고서 요건에 맞게 행정심판법에 있는 요건들,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다 잘 써서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실무나 행정실무를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진정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막 써서 냅니다. 내는데 보면은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취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한 진정서라든지 이런 걸로 민원 신청서 이런 걸로 보고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교부를 한다든지 송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예요. 청구인은 뭐 당연히 소송대리처럼 대리인을 변호사나 뭐 이런 대리인을 선임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특히 할 만한 건 뭐냐면은 이게 2017년도에 그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돼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마치 뭐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선 변호인처럼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뭐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은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임시구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오늘 행정심판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죠. 막 좀 속도를 내고서 뭐라 그러나요? 그 골자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들이고 행정소송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예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캐치해야 될 얘기들은 뭐냐면은 행정소송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인정되는 제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거는. 없으니까. 자, 집행정지제도는 뭐 당연히 행정소송에도 있고 행정심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행정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보전처분 같은 거죠. 그죠? 가처분의 일종이죠. 민사소송법적 설명을 한다면, 민사집행법적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행정지는 효력금지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력금지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처분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효력금지 가처분이 있고, 그죠? 소극적인 가처분이 있고, 적극적인 가처분도 있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게 집행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 설명할 때 더 하겠습니다.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가처분은 뒤에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시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부터 설명을 하면 어떤 처분이 있어요. 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합니다. 예컨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집행이 당연히 정지가 돼서,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가 돼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끝날 때 다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소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행정심판의 제기나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심판의 제기와 관계없이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죠? 그 불이익을 피하려면은 오히려 청구인이나 원고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정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냐가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먼저 설명한 거를 집행정지의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뒤에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소송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세계적인 추세는 입법례의 상당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집행부정지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럼 집행정지의 요건인데요. 요건인데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결정에. 행정소송에서는요,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입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다. 예컨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조세처분의 경우에,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가 거의 없겠죠.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받은 과세처분.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아니고요. 중대한 손해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이 더 완화되어 있는 거죠.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더 까다로운 겁니다. 행정심판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나머지는 다시 행정소송에서 설명할 거니까 나중으로 다시 미루시더라도 상관없는데 꼭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은 행정소송의 요건은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이고 행정심판에서는 중요한 손해다라고 일단 아셔야 돼요. 자, 집행정지 결정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 신청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그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를 효력정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못하게 하는 거를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협의의 집행정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거. 요거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예요. 집행정지 결정이 당초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집행정지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의 임시처분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냐면은 행정소송에서는 이 임시처분 제도가 없어요.
행정심판에만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시처분은 민사보전처분 중에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유사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시처분의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세 번째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네 번째,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심리입니다. 일단 대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쵸?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심리의 내용은 자, 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심리는 뭐 말 그대로 심판 요건, 뭐 심판 뭐죠? 심판의 이익이 있느냐, 소이익에 대응하는 심판의 이익이 있느냐, 뭐 대상 자격을 갖춰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 요건 심리잖아요. 소송으로 따지면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심리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있으면 바로 각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정기간을 정해서 그 보정을 명해야 되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는 직권으로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요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심리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위법부당이잖아요. 위법부당인데 근데 행정심판법에 그 청구인 적격이죠. 그러니까 소송식으로 말하면 원고적격이죠. 원고적격을 설명할 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있다 이렇게 행정심판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인데 법률상 이익을 청구인 적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게 언뜻 보기에는 행정심판법이 입법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입법적 과오설이라고 합니다. 입법적 과오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 또는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위법한 처분을 해서 그 처분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이루어진 처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느냐 여부의 문제잖아요. 법률상 이익 여부는. 근데 그 처분이 위법하냐 부당하냐를 심판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문제를 지금 여기다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과오설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본안 심리고요. 본안 심리는 뭐 이제 이익이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결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인이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죠? 행정심판에 재결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마치 뭐 처분권주의에 관한 얘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재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불이익 금지 원칙.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판 대상은 아까 소송과 달리 위법부당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 절차는 당사주의적 구조, 즉 대신 구조를 취하고 있고 구술심리하고 서면심리에 관한 설명 이미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서면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돼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재결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결과가 판결이듯이 심판의 결과는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 재결은 확인적 행정행위죠.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합의제 행정청이고 확인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기속행위이고 준사법적 행정행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재결의 종류는 각하재결이 있고요. 각하재결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기각재결이 있어요. 그리고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각재결의 일종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정재결이라는 제도이고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라는 판결의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판결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재결이에요. 자, 취소재결의 결과가 취소 변경재결인데 자, 논리적으로는 처분 취소재결,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 명령 재결을 할 수도 있죠. 취소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재결, 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변경을 명하는 거죠. 처분 변경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처분 변경 재결은 논리적으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2010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돼서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를 했어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를 해서 현재는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2개는 형성 재결이죠. 형성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 자주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이죠. 여기서 말하는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재결은 처분 무효 확인 재결, 처분 유효 확인 재결, 처분 부존재 확인 재결, 처분 존재 확인 재결, 처분 실효 확인 재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뭐 예시한 거에서 불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재결은 처분 재결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처분 명령 재결이 있을 수 있죠. 처분 명령 재결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재결의 효과로서 불가증력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불가증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가변력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불가변력이라는 것이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처분청은 언제든지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잖아요. 철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은 아닌 거죠. 이렇게 재결과 같이요. 준사법적이거나 확인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재결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하는 거는 넌센스죠. 이렇게 준사법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재결과 같은 경우에 불가 변력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 변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성력이에요. 이거는 형성 재결에서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재결이 확정이 되면 그것과 동시에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라는 의미에서 형성력입니다. 그리고 재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대세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재결의 기속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행정심판, 처분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비록 상급 행정기관인 경우가 많지만 재결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요. 그렇지만 엄연히 처분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서로 권한이 달라요. 그런데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거나 했단 말이죠. 근데 행정청이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오류에, 동일한 오류에 처분을 다시 해요. 그럼 곤란하겠죠. 그걸 저지해야 되겠죠. 그런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기판력의 존중 의무, 기판력의 집행 의무, 즉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기판력설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속력은 소송법적인 효력이 아니고 실체법적인 별개의 효력이다 라고 보면 특수효력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판결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기속력이라는 제도는 이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재결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용 판결에서만 기속력이 있는 거죠. 기각 재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떠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이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니 자기는 이제 위법성을 발견한 거죠. 부당성을 또 발견한 거죠.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용 재결에만 기속력이 있는 거지 기각 재결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부작위 의무, 적극적 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는데, 자, 부작위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동일 오류의 재처분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 오류의 재처분 금지. 적극적 처분 의무는 예컨대 거부 처분이라든지 부작위에 대해서 유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뭐 인용 재결이 있었는데, 그쵸?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굳이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또 의무행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피청구인이 인용 재결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된 신청을 다시 판단해서 인용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했을 때에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기속력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 위법, 무효 확인 등의 재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 또는 위법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서 초래된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속력의 내용은 동일 오류의
재처분 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처분 의무,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금은 제목하고 개념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행정소송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주관적, 객관적 범위입니다. 기속력은 행정처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도 미치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간접 사실이나 뭐 이런 거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기속력의 효력에 대해서 부작위 의무하고 적극적 처분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속력이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안 따르면 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건 기속력이고요. 그런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집행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처분 제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간접 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간접 강제는 행정 소송에도 있는데요. 직접 처분은 행정 소송에는 없는 제도예요. 행정 심판에만 있는 제도다. 직접 처분은 법원이 하면 좀 안 되겠죠. 사법부가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처분 제도는 행정 소송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행정 심판에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처분청이 행정 심판에서 졌습니다. 지면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행정부 내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처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직접 처분 제도인데 이 직접 처분 제도는 의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에서만 인정이 된다. 처분 명령 재결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요건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피청구인이 그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에서요. 의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에서. 그런데 직접 처분이 뭐가 문제냐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특히 재결청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합의제 행정청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성질상 직접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처분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컨대 정보공개 처분에 관해서 정보공개 처분 사건이라고 치자고요. 정보공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처분청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은 직접 처분제도의 취지대로라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자기가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공개해요? 그러니까 성질상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컨대 과도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처분이라고 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또 간접강제 제도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강제 제도는 자 직접 처분은 처분 명령 재결에서만 인정이 되는 건데 간접강제는 제한이 없어요. 간접강제는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전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등등에도 다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간접강제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일종의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처분 인용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래도 안 하면은 예컨대 뭐 그 처분을 행할 때까지 매일 청구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해라. 그러면은 아무리 재정이 튼튼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라도 매일 특정인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그 그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를 간접강제라고 하고, 이런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소송에도 인정이 되고, 따라서 거기서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소송에서는 간접강제를 하는데 큰 조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주고 있고요.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심판위원회고, 거기에 대한 불복은요. 불복이나 거기에 대한 이의에 관한 절차들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에요. 조정도 재미있는데, 행정소송에는 처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검사의 기소에 관한 거를 바게닝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변론을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의 바게닝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마찬가지로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과 달리 권력분립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2017년도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조정제도가.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조정의 효력은 재결의 기속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불복이에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일단 재심판 청구 금지죠. 동일한 행정심판을 반복해서 제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인데요. 재결 취소 소송이나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원처분지잖아요. 원처분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재결에 만에 있는 고유한 하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미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282페이지에 있어요.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요, 청구인만 할 수 있어요. 피청구인은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무에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재결만 이기면 되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재결 승소율이, 인용률이 행정소송보다는 좀 적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죠. 이게 행정소송 제기하는데 그냥 시간만 지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잘하면은 단번에 승소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행정심판은 부당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보다 인용할 수 있는 범위는 논리적으로는 더 많죠.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소송 전략이나 쟁송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무조건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단번에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단심과 같은 효과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쟁점이 하나 나오는데, 자, 갑이 있고, 갑이 이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그죠? 행정심판을 제기를 어디다 하겠어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겠죠. 서울특별시 행심위에 제기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 갑이 인용 재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북구청장은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하고 얘가 동일한 행정 주체 내의 행정기관이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엄연히 성북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고 서울특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침해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헌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랍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박스 안에 제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전치 문제예요. 자, 필요적 정치주의하고 임의적 정치주의가 있죠.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임의적 정치주의가 1998년부터 원칙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정치라는 거는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이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요. 개별 법률에서 필요적 정치를 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인하시죠? 입법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적 정치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 헷갈려요. 필요적 주의를 채택했다라고 치면은 행정심판의 제기만 하면 되는 거냐, 재결까지 거쳐야 되는 거냐인데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재결까지 거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요. 그 행정소송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적 정치라면은 항고소송의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언제까지 갖추면 돼요? 본안 판결 시까지 갖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동시에 제기해도 변론 종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먼저 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송 전략적으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기면 되는 거니까. 자, 필요적 정치주의를 만약에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적 정치를 채택했다라는 거는 이미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종의 재판 청구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재판 청구권의 제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인 법률로, 명문의 규정으로 37조 2항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문의 헌법 37조입니다. 명문의 규정으로 행정심판 필요적 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행정심판의 근거 규정만 있다고 해서는 필요적 정치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를 규정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대표적인 거 한 5가지 제가 써놨어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기타 불이익, 소청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세, 조세법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각종 처분, 뭐 등등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재결주의를 채택해서 마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은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무효확인 소송에까지 필요적 전치를 하라고, 아무리 필요적 전치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경우까지 전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 무효확인 소송은 필요적 전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거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 소송은 뭐 실질적인 내용은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은 취소 소송의 형식을 갖췄으니 그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 필요적 전치를 거쳐야 되는 거냐, 필요적 전치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제3자의 경우에는 어떠냐는 건데 제소기관에서만 사정을 감안하면 될 것이지 필요적 전치, 그러니까 청구기관에서만요, 필요적 전치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필요적 전치는 소송 요건이 돼서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을 때 행정심판의 청구만 요건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재결까지 요건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만 하면 다 필요적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는 거냐? 288페이지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구기간이 도가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면은 그거는 필요적 전치를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청구기간을 도가했느냐 안 도가했느냐의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그죠? 행정법원에서 다시 행정법원의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경우는 예컨대 뭐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행정심판을 거치면 족하는 거지 2개 다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입니다. 필요적 전치에 있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인데 인적 관련성,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인하고 원고하고 동일인이 되는데 뭐 소송 승계를 했다거나 이런 거와 유사한 상태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물적 관련성도 처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뭐 관련되는 처분 또는 뭐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굳이 2개 다 거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장의 공통점입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것만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행정심판에서는 이 내용적 하자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처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못했으면은 인용을 못 받았으면요. 그럴 때 행정소송에서 비로소 절차적 하자를 위법 사유로 듣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공통될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필요적 전치의 완화입니다. 자, 필요적 전치,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국민의 권리 구제에 불필요한 일이 돼버리면은 굳이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즉 행정심판의 청구를 하고 굳이 재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아예 행정심판 청구 자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두 번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세 번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교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네 번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세하게 들어가면 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제목만 간단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불친절하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998년도 3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조세 소송과 같은 몇몇 행정 영역에 있어서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될 때만이 지금 이 설명들이 유효한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각주로 달아놓은 판례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1998년도 이전 판례들이죠. 그때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로 가면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특별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는 쟁송 절차라는 점에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심판과 성질을 같이 하나 특별법에 의한 심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조세심판이죠. 조세심판. 국세심판이나 뭐 이런 것. 이런 특별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임의적 전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법률 해석의 문제죠. 법률 해석의 문제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297페이지에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드디어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어요. 자,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소송에 관한 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아마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행정기본법 36조를 한번 제가 중요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1항 행정청의 처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모든 처분이 아니고요.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 모두에서 그죠?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을 구별하는 견해 중에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른 입법이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처분청한테 제기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심판 기간에 따른 분류죠. 구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1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뭐 제2항은 이제 절차적인 규정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3항 제1항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적 이의 신청이 필요적 전치가 아니고 임의적 전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제4항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약식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은 재결일이 아니라 원처분일로부터 90일이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라는 판례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죠. 그래서 제4항이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죠. 제6항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고 제7항은 2조 행정기본법 36조에 대한 배제 영역에 대한 거니까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조문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이의 신청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이 행정기본법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개별 법령에서요.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본법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이의 신청 규정이 없어도 이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다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의 대상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모든 처분이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관계인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개별법에서 있으면은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이고요. 이의 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의적 전치라는 거.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가되더라도 이의 신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도 끝났고 내일부터 고연정 기간이니까 오늘은 조금 긴장을 푸시고 복습은 일요일날 하시고 일요일날 하시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연정 잘 즐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